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한 달간 수기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시작부터 조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서로 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에 27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합의를 해서 처리한다라고 야당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당은 그런 거 없었다. 그냥 27일 처리하기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합의 그 전제 조건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은 합의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벌써부터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데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는 상정한다 이런 합의는 그동안 여야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이든 타이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년된 시간 27일간 허송세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원안들을 처리하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그 협의가 완료됐을 때 처리해야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실 합의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논의를 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김영주 의원. 저는 사실 합의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문구가 여야가 합의해서 그 합의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안 하면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왜 그거를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야 입장에서 조금 틈새가 있다는 걸 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우선 박병석 의장이 그렇고요.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렇고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고 민주당의 원로들의 반응이 있고 당내에서 부분적이지만 그런 데 대한 문제점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병석 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주 치고 나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가 연이어서 이렇게 합의까지 들어왔고 이제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이제 8인위원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여당 내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말하자면 우회적인 또는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봤다. 그렇게 봅니다. 결과를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대통령의 반응이나 국회의장의 반응으로 봐서 야당한테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일단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보도 27일 날 조금 더 유약해진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표현을 뭐 없애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수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국회의장 주도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많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이제 여당에서는 미리 이제 27일 확실하게 합의했다.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쐐기를 받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당이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한 달 안에 우리가 최대한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래도 윤호중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경선 주자들이 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여론을 감안한 어떻게 보면 에드벌룬 발언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사실 굉장히 강하게 그 상임위에서 밀어붙였던 김승원 의원도 오늘 뭐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내가 네. 좀 경솔한 측면이 있었다. 너무 내 감정이입이 돼서 이 법안을 조금 밀어붙인 셈이 있었다. 좀 침착하고 그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좀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오늘 했거든요. 김승원 의원인가는 진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뭐 말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제 기류 그리고 조금 진정하고 냉철하게 보자는 당내 기류가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기류를 내보이기보다는 좀 더 강성 기류를 내보여야지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취하기 때문에 저는 풍선을 띄우는 것이고 저는 당내에서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청와대의 기류가 이 중재법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중지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으로 기류가 흘러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무엇보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 기류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국제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각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입장대로 그걸 강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이번 합의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잘못했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언론구제 및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27일 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했던 것은 합의하여 처리한다, 또는 뭐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런 부수적으로 좀 꾸며주는 문구가 있으면 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심의 의석수에서 저희가 그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인 그 한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게 여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도 정당인 2명 이후에 전문가들을 2명 넣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뜻은 뭐냐면 최대한 그 조문 등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바꾸자라는 게 전제가 돼 있던 거죠. 그것이 그 전제돼 있지 않다는 이제 저 대표의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재 언론계에서는 그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의견까지 있는 겁니다. 들러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협의체에 들어갈 전문가 집단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득될 건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갖고 협의체 구성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저게 만약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27일까지 거의 또 진행이 안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저렇게 협의체 구성한 이후에 좋은 여론의 평가를 받는 민주당이 애써 저렇게 협의체의 의미를 낮춰 평가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준혁 교수 보시기에 합의 전망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합의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되느냐, 통과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 그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당위성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정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좀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 같은 부분들이 아마도 언론중재법을 갖다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언론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도 그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을 또 강조하는 측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나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 바꾸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후보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키를 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 변화보다도 후보들 간의 공방 아마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 유승민 후보 쪽 두 캠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근에 나온 다양한 또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보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열망을 저는 받들지 못하는 것이다. 경준위에서 그리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이 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결국 경선은 파행으로 가고 당은 파국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다시피 특정 캠프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인데 어떤 뛰고 있는 선수가 그 룰을 인정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윤기찬 부위원장한테 한번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작이 됐습니까? 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결정합니까? 그거는 뭐 정확히 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이게 갈등 요인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룰은?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안 넣을지 또는 그 어떤 그 설문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후보자들 캠프별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 중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 필요 없다고 보시는 분들 또는 중립적인 분들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 뒤에 어쨌든 이제 선관위에서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관위원이 전부 몇 분이에요? 1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분, 위원장 포함해서. 네. 그러면 그런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표결로 결정합니까? 뭐 만약에 의사합치가 안 되면 뭐 표결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아직 그 논의가 나온 적은 없고요. 예. 또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기존의 경준위 안을 좀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도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예. 역선택 방지 조항 그리고 역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이런 것은 윤기찬 부위원장한테 못 물어보겠어요. 네. 이제 저도 좀 그런 답변이 것을 조심스러워서. 결정해야 네, 되는 네.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정권을 다 위임을 했죠. 네.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룰을 딱 정하면 최고위에서 또 그걸 다시 인준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걸로 시행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아마 의결 절차로 되기보다는 보고 절차로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을 줬다는 의미는 선관위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선관위의 의결이 최고위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보면 또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지난번 공천심사위원회 결정했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또 뭘 결정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당연당규상의 공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당원당규상에도 사실상 선관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0여 조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걸 확인해 준 셈이고요. 따라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선택 방지를 약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넣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아주 반발이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나갈 것 같습니까? 반발을 하겠지만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야당 구성원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후보 캠프 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역선택을 넣지 말자 하는 쪽의 주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러설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넣겠죠. 예를 들어 뭐 그 정권 교체에 동의하십니까를 먼저 물은 다음에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역선택을 넣은 여론조사와 역선택을 넣지 않은 여론조사를 같이 비교를 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그 절충안을 통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 절충안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의 기본적으로는 역선택을 넣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가치가 맞는 사람이 모인 결사체이거든요. 그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배제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후보, 우리의 신념과 가치가 맞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좀 빠져달라, 이러한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역선택을 넣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지금 역선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방금 보셨던 여론조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야,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조사했을 때 경우입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31, 홍준표 후보가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층만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아까 31%였는데 16%포인트 더 높은 47%로 압도적으로 높고, 홍준표 후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인데, 그런 걸 떠나서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윤석열 후보를 안 찍고 홍준표 후보를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근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골목대장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 국민들이고 역시 그런 판단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최경철 위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잘못 쓰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한 문항입니다. 당신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문항, 원합니까를 한 문항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 당의 가치, 당을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경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정권을 원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넣자는 건데, 사실 이번에 그 부분이 두드러진 이유는 윤석열, 최정희 두 사람이 민주당 사람으로 있다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혹시 국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두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가 민주당 지지하는 보통 중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하기 때문에 표가 말하면 홍준표 후보에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해석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다른 해석으로 보면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대립 갈등 속에서 20대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아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성일 수가 있는, 어떻게 해석하냐의 다른 부분인데, 저는 1차 8인 정도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면 몰라도 저기서 누구를 뽑더라도요, 국민의힘의 후보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40% 이상 가기 때문에 저런 어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 전 국민을 대상한다는 것은 일반 여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국민의힘이 그게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선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심판이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그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런데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해명도 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정 후보를 만난 것이 지지가 아니냐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원장에 거론되거나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지를 얘기를 한 게 어디 조금이라도 기사 난 게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견강부회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서병수 위원장과의 질의응답도 저희는 거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김준혁 교수 일단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정홍원 총리가 다 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이제 빠지는 모양새고 정홍원 총리는 일단 후보들한테 약간 좀 그 경고성 발언이죠. 다른 말 나오지 않도록 특히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오기 전에 윤석열 후보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선수를 만나고 심판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정성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본인이 선관위원장 뭐 얘기도 안 나왔던 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역선택 조항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반반으로 처리될 거다. 제가 조금 전에 저 화면 보니까요. 정홍원 총리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네요. 보니까. 선관위원장.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꾹꾹 누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국무총리 시절에 나름 타협도 잘하시고 또 중재도 잘하고 또 인품이 좋기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모셔오면 중재를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역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생결단 분위기거든요. 예. 우리 정치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경선 세게 하면 3대가 서로 안 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어떤 승리 혹은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승리 뭐 이런 게 대결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정홍원 총리의 스타일상 역선택을 안 넣는 조항과 역선택을 또 이렇게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을 한 반반 정도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섞어서 이제 합의하는 방식으로 아마 중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느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전 사실 확실하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귀띔해 주던가요? 아까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잠깐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줄 수가 윤기찬 부위원장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기는 합니까? 아니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저도 언론에서 듣고 있는데 사실 선관위 회의에서는 각자 위원들에게 본인의 의견들도 묻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듣고만 있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본격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두테르테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결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있었던 아주 나쁜 사례가 하나 있죠. 아주 어린애까지 못된 짓을 하고 또 살인하고 이랬던 나쁜 사람 거명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사형제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쪽으로까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은 두테르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두테르테? 내가 두테르테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두테르테 하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렇게 오고 가는 것 좋은데 정작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 우방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필리핀 대사 찾아가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네. 홍준표 위원이 명의와 사례범 등 언급하면서 흉악범들을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보고 두테르테래, 필리핀의 두테르테래.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김준혁 교수, 두테르테 대통령 듣기에는 기분은 안 좋겠어요. 아유,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네. 예, 뭐 더군다나 또 홍준표 후보가 독재자라고 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뭐 두테르테 대통령 자신이 독재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당연히 나쁘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 비유하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번지는 것을 보는 시각이 어떠십니까? 사실 뭐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런 그 사회악을 자행하는 큰 범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견들은 양 후보 다 공통적으로 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 지도자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뭐 두테르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 조선시대 연산군이 그렇게 엄청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연산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 저는 이 공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본격적인 두 사람 간의 대결 전초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전초전을 보는데 지금 이 두 가지 그 발언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짧게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적극하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장광하게 말은 돼요. 뭐 대통령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말 장광하게 하면서 또 실수가 되는 발언, 뭐 논쟁이 되는 발언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딱 잡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주 가파르게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간명하게 대중의 소구에 맞게 발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매우 거친 점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뭐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 발언 못지않은 그런 반항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타게 되는 배경이 그 내러티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엉뚱하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를 계속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을 한번 보시면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3%포인트 차이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 정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후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와 공동 3위입니다.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홍준표 10%. 이 정도로 지금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거침없이 지금 전진하는 것 같은데 최경철 의원, 이 기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세가 등등하죠. 지금 지난달에 제가 만났을 때 홍준표 후보는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추석 때 뒤집는다. 추석 때 뒤집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인터뷰를 하루에 몇 개씩 해도 설화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워낙 메시지가 좋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분의 장점이 독서광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해도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도 설화를 입지 않으니까 홍준표의 메시지가 계속 언론을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또 응원군을 하나 만났죠.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았죠. 최근에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그리고 원희룡 후보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웠을 때 이준석 후보의 등을 떠밀면서 왜 당대표를 건드리냐고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지켜줘야지. 이러니까 2030 계층이 조금 홍 후보에게 온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층으로 표몰이를 하면서 조금 올라간 지지세가. 그러니까 자꾸 추석 때 토론회 한번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추석 밥상에만 내 이름 올리면 확실히 내가 뒤집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지금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이 어느 정도 계속 가속도가 붙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당내 우군이 많이 안 붙는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내 지금 우군이 확 붙어서 홍준표의 팬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팬덤이 없다. 그리고 우군이 따라붙지 않는다. 혼자서 고군분투한다. 이런 점들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추석 밥상에 홍준표 이름이 석자가 크게 올라가지. 안 그러면 추석 밥상에 못 올라가고 그냥 부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토론 관심인데 윤기찬 의원 현재 그 전부 몇 분이에요? 등록하신 분이 15분인가요? 15분. 15분인데 거기서 이제 8분을 고르고 최종으로 이제 4명으로 압축하잖아요. 네. 그런데 8명 고르기 전에 토론회를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대요.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 면접이라고 해서 예.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을 뭐 선정된 분들이 대신 질문하는 거죠, 후보자들께. 그런 이제 상황은 방송이 되는 거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번 라이브 방송이 또 한 번 있는 것 같고요.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일부 다소의 토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절차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좀 익숙한 게 토론을 하면서 서로 좀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 토론을 안 한다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시일도 촉박하고 기술적으로 15분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8분으로 추려지기 전에 15분이 토론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런 절차로 좀 변형적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난번에 민주당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토론했죠? 지난번에 9명이 했나요? 9명. 예,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었죠. 15명 토론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겠네요. 않겠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로또 뽑기처럼 사다리 타기를 해서 조편성하는 것이 더 국민의 그냥 전략 발표회 하는 것보다 7분짜리 하는 것보다 집중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A조, B조 나눠가지고 하면 어때요? 그 토너먼트 방식으로 A조, B조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하고 누구하고 같이 붙게 됐다. 양대 리그에서 또 최종적으로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그런 있을 겁니다.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은 일정 정도의 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흥미를 갖춰서 가고 토론도 집중해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준혁 교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젊고 참신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국민의힘 대선 경선전 뭔가 좀 국민들이 정말 지켜볼 만한 짜릿짜릿한 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별로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페스티벌 같은 축제와 같은 그런 대선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가 있었는데요. 이 비대면식이라 하더라도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뭐 테니스나 축구나 이런 것들 다 그런 어떤 시드 배정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여론조사의 어떤 순위에 의해서 시드 배정을 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토너멘트를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해봅니다. 반론 하나 드리면 예. 그래요? 아직은 기대를 접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뭐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시드 배정 이렇게 하게 되면 죽음의 조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공정치 못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정말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야만이 민주당도 같이 멋있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좀 멋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글쎄요. 좀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보여서 아쉽긴 합니다만 한번 봅시다. 우리 윤기찬 의원도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뭔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기대해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하셔도 아마 실망을 안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히든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에 이렇게 다 맡겨놓고 뒤로 빠지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도 그걸 또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경준위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 경준위 안을 토대로 해서 선관위에서 이제 가감을 하거나 뭐 더 좋은 흥행을 위해서 또는 공정성을 위해서 가감화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담겨 있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하거나 그대로 가거나라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 모습들 내지 내용들이 국민들께서 나중에 실망하지 않으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전에 참 뭐 대표 되자마자 나는 국대다 해서 토론 배틀하고 그럴 때만 해도 야, 앞으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자, 또 하나 앞으로 주목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야당 쪽에 여권의 이러이러한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쪽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범여권 정치인들을 형사고발하도록 전해줘라. 그렇게 했다고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달한 사람은 현직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은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고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사실 밝혀지진 않았고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 얘기는 받아서 전달하기는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나 잘 보지도 않았고 정치인이 뭐 그런 거 전달하라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용은 나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있고 윤석열 후보가 사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검찰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윤석열 후보는 검찰 시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일갈한 바 있는데 검찰 개혁에 앞장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권력 감시에 앞장섰던 기자에 대한 고발 사주로 본인이 깡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아니라면 적극적인 해명을 기대하겠다. 검찰과 언론이 모의해 여권 인사의 죄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보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검찰 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합니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합니다. 법을 무기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이제 사실이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고발장을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김웅 의원은 그때 당시에는 총선 출마 후보였습니다. 의원 되기 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제보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을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불러서 수사기는 뭐하니까 누가 좀 고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거 좀 고발장 줘가지고 고발하도록 해. 그래야 우리가 수사하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럼 문제가 크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어떤 회사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제적으로 기밀을 힘 있는 기관에 올린다든지 그것이 일반적인 논일 것입니다. 공익 제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에 선택한 사람이 정당의 힘을 빗대어서 자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내부 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사건은 이 부분은 첫째는 지금 신뢰성을 아직까지 검증을 못하겠습니다. 뉴스버스라는 곳에 취재한 내용 자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부터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가 다시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건넨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뭐 여기서 나온 걸로 보면 뭐 대구 고금의 인권 보호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 쟁점화해서 말하자면 총선에 즉 선거에 개입한 그런 부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공익제보의 수준이 아닌 정치 검찰로서의 모습, 본 모습이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게 해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가 쓴 기사를 보면 이름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짜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 현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의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용희찬 부위원장, 왕왕 아주 옛날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사기관이 친고죄의 경우에 이제 수사를 촉구할 때 친고죄는 수사 착수를 하기 어려우니까 고소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있었죠.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큰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게 뭐 청탁 뭐 이렇게 사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웅 의원이 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공익제보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 그 언론기관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구성원이 공익제보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의 말은 그 당시 어쨌든 셀 수도 없는 정도의 공익 제보가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당 법률 자문단에 건네줬다. 이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특정하게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처럼 마치 저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취지의 뉘앙스가 있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김웅 의원이 저건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법률자문위원 그 당시에도 법률자문단 소속이었는데 그때는 200명이었어요. 법률자문단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때 저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고 당의 실무자들도 전혀 없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김웅 의원은 전달을 했다고 하던데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는 아직 안 그러니까 밝힌 저분이 겁니까? 말씀이 저 지금 이 보도 내용과 같이 특정 검찰 간부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말처럼 여러 가지 제보가 오면 그걸 다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인지 이걸 본인이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김웅 의원이 다시 한번 SNS든 아니면 기자회견이든 본인이 어떤 취지로 말을 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경철 의원, 김웅 의원은 지금 유승민 후보 캠프에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실 가보시면 알지만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때.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지금 이 뉴스보스의 보도는 뭐 주목을 끌만 하죠. 왜냐하면 날짜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서류를 건넨 상대자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한 번의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행위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또 날짜가 특정이 되어서 행위 또 재현 행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증거 없이 그냥 쓴 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증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고발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제보 뭉치였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간단한 것이죠. 지금 이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있는 손준성 검사가 첫 번째 행위가 일어났던 4월 3일 뭐 했는지 휴대폰 받아서 검찰이 감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연이 일어났던 4월 8일 또 손 검사가 뭘 했는지 그 핸드폰 받아서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CCTV 영상 확보해서 뭐 했는지 하면은 명명백하게 밝혀질 것인데 검찰이 빨리 감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확산시키지 말고 괜히 공익제보 단순한 서류가 하나 왔다 갔다 한 것을 고발장으로 부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고발장이 실제로 왔다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이것을 사주했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김호수 검찰총장은 감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고 해소하면 될 일이다. 계속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김준혁 교수의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금 최경철 의원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걸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손준성 검사가 소속이 어디였냐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그 검찰 내부 주요 동향이나 이런 걸 검찰총장한테 직보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아주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발장을 고발하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고발 대상, 그러니까 고발 접수하는 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하고 싶은 사람을 고발을 시켜서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특정한 대검의 어떤 공공수사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앙지검으로 갔을 거거든요.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그 고발건이 뭐 무마가 되거나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대검으로 직접 간다라고 한다면 대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게 강력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뭐 최광욱 또 황희석 또 유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조금 전에 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야, 이거 윤석열 후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얼마나 큰 가짜 뉴스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다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짜 뉴스 방지법을 갖다가 적극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그냥 우스개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이것이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 바로잡을 게 있는데 대검의 공공수사부든 반부패 강력부든 직접 수사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그쪽으로 사건이 고발장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이제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수사 체계하고 다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고발 접수하는 데를 대검 공공수사부장 앞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을 대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뭐 사건 배당권은 원래 대검이 그런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만약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배당할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사건은 사실은 예. 대검 공공수사부라는 데서 전부 다 지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가 얘기한 건 네. 대검의 수사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고발할 접수할 장소까지 아예 지정을 해서 고발장을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거기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배당을 대검에서 할 거고 고발장 수신처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했으면은 뭐 중앙지검에서 배당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발장이 대검 공공수사부로 가도 예. 관할에 따라서 아마 중앙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체계에 따른 그 직무의 흐름이고 뭐 특정 목적이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체계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네. 공교롭게도 이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또 3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그야말로 공교롭게도 뉴스버스라는 회사가 보도한 것이 김건희 씨 문제를 처음 보도한 것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뉴스버스 기획의 의도가 과연 있냐. 물론 의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뭐 의혹이 있으면 보도해서 파헤치겠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사건에 변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진 그 뉴스버스라는 회사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순회 경선 하기 전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 태도를 놓고 다른 후보들이 좀 집중 공격을 펼친 게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주요 장면을 보시죠.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유지 내지 확대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금 저보고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대답 안 하시거든요. 저한테 지금 계속 공격한 핵심이 왜 부자한테도 지원하냐였는데 왜 이 씨앗 통장 아동수당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본인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없고 저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아니. 예, 자 답변 태도를 놓고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이재명 후보 답변 태도가 지난번 대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기분 나쁜 피드백이 돌아온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것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도 안 그러면서 왜 내한테 물어봐? 이런 태도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이제 한편으로 보면 시원하다, 뭐 오히려 칼 같다 이렇게 느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성실하게 좀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이지고 다만 토론 기법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한테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리한 부분이라든지 말하지 않고 싶은 부분들은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또 1위 후보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집중된 공격이 오다 보니까 저런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 태도를 지적한 후보는 정세균 후보만이 아닙니다. 박용진 후보도 그랬고요. 한번 보시죠. 정세균 후보가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을 못 들었어요. 정부 운영하시는 동안에 4년 동안 120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다 설계해 보셨어요? 3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실제 그중에 3%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정세균 후보가 애타게 얘기하고 저도 만나 뵐 때마다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이 후보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우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양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입장, 원내에서 알아서 할 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국민 재난지원 경우에는 행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따지던 태도하고 비교하면은 뭔가 좀 중요 현안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는 회피한다. 예. 김준혁 교수,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 후보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부자 몸살이기 뭐 좀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저게 오마이 TV의 토론회였거든요. 예. 제가 또 충실하게 하려고 또 다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저는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토론 나가서 꼭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의 핵심은 중요한 뭐 좀 문제가 되거나 좀 얘기하기 곤란한 건 두루뭉술하게 좀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아마 주문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답변이 좀 시원찮다, 또 뭐 그리고 태도에 무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봐서는 또 이제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어떤 그 기본소득 질문과 박용진 후보의 질문이 똑같았는데 그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그 태도에 대한 문제 혹은 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그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더 대통령 후보로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사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있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성취, 추진력 이런 것도 있지만 사이다 발언도 한몫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사이다가 조금 깊이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는 거죠. 수능을 봐서 한 방에 그 좋은 점수 따서 가겠다는 거고 태도 점수 좀 나빠도 수시에서 조금 안 좋아도 정시에서 그 수능 시험 한번 잘 보면은 잘 가는데 굳이 지금 뭐 유효타를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시험 점수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태도 점수는 좀 나빠도 된다. 나는 어차피 정시로 대학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잔펀치는 최대한 맞대, 유효타는 최대한 줄이자는 전략으로 지금 먼산복이라든가 동문서답 전략을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재명 지사의 요즘 지지율을 보면 어느 정도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잘 나갔을 때처럼 콘크리트 지지율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태도 조금 나빠도 내가 대학 갈 때 점수는 시험은 엄청 잘 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문서답이라든가 먼산보기 전략이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1위 후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거세지요. 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요. 감정 싸움으로까지 좀 치닫는 분위기죠.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전이라고 보는 것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 얘기는 예. 철거민 단체가 고발했지요. 그리고 바로 같은 날이든가 큰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예.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요. 예. 네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공격일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죠.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미진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지요. 미진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게 이재명 후보 측 재산이 는 거다라는 전제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사건들이 진행됐었던 시기를 경고하면서 이재명 지사 재산은 실질적으로 감소했거든요. 3억 한 300만 원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예. 변호사 숫자가 뭐 30명이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변호사라면은 훨씬 더 많이 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예. 우리 이제 법조의 일반 흐름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비춰보면 맞는 말씀인가 이런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요. 무료 변론이 문제가 됩니까? 옛날에는 이 무료 변론이 참 아름다운 얘기 단골 메뉴 아니었나요? 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사안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데 저 무료 변론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송두환 인권위원장 말씀도 뭐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는데 그 이름을 굳이 그 고위직 지낸분의 이름을 원하는 게 탄원서에 이름 들어가는 거하고 선임서에 이름 들어가는 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선임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이 나 이런 취지에 공감해라고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도 이 사건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안 그러면 법원에 선임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상고 이후 보충서에 본인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탄원서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거는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곡해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대납해 주게 되면 일반적인 정치인의 형사사건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본인의 자격 여부가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여부가 좌우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치자금으로 봅니다. 그 돈을. 그래서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고 사실은 형태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판례에 비춰보면. 따라서 저거는 저는 오히려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송두환 인권위원장 임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해명도 법조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시민으로서는 납득이 돼도.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법조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선임이 됐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 비용을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게끔 돼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통상의 변호사 비용을 주게끔 돼 있는데 안 주게 되면 사실 그만큼의 이득을 본 거잖아요. 해당 대상자가. 근데 그 해당 대상자가 정치인이라 그러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라면 그건 그 해당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덜 쓴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법령 적용의 여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납을 한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아마 대납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대납은 이제 원래 송두환 후보자의 선임비를 누군가 대신 내고 신고는 무료로 하는 경우일 텐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송두환 위원장께서 또 본인의 역할의 정도에 불구하고 본인이 변호사로서 선임비를 냈으면 사실은 그 해당만큼 돈을 받아야 됩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해당 공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 문제 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더 나아가서 누군가 대납해줬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김영주 의원, 이 무료 변론 의혹이 과연 얼마나 전국에서 판도에서 변화를 만들어낼까 또 궁금하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가 발끈한 것은 이제 이것을 자꾸 이명박 후보 대통령의 뭐 이렇게 선거 비용 대납, 소송 비용 대납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연상하게끔 하니까 감정 싸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현찬 의원이 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료 변론에 대해서 집중해서 밝혀라,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또 변호사 비용을 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돈을 안 쓴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입장을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 입장을 100분 이해를 해본다면 선임 변호사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게 다 공개했을 경우는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드려야 될 분을 적게 준 부분도 있고 또 안 준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핀트를 이낙연 캠프에서 좀 잘못 맞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말하자면 이 지사 입장에 뭐 독특한 스타일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거칠게 이렇게 리젝트하는 그런 스타일로 대응하는 무대응이라든지, 이거는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줬지만 내가 일일이 못 밝히겠다 이렇게 그냥 정리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 보시기에는 이낙연 캠프가 이 공격으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시군요.